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식재료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네, 너무 좋죠. 돼지고기를 가지고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은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부터 하늘 표정이 심상치가 않죠. 오늘 중부는 대체로 흐리고 가을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비가 오는 곳은 도로가 미끄러우니까요.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현재 출근길에는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뿌연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지니까요.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서행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요란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순식간에 강한 비가 내리니까요. 외출하신다면 우산 챙겨주시고요. 네,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함께 보시면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호남과 중부에도 5에서 20mm로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시죠. 서울 15.5도, 강릉 17.7도, 대전 11.9도로 평년보다 온화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21도, 부산 23도, 대구 24도를 보이겠는데요. 남부를 중심으로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키 크는 주사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이시라면 키 크는 약 또는 키 크는 주사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키 크는 주사 등에 대해 식약처가 효과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의 키가 조금 작다 싶으면 이런 치료를 고려하는 부모님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효과가 확인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국감자료에서 나온 상황인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키 크는 약,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 바이오 의약품은 총 24종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그런데도 없었다고 하고요. 터너 증후군 등 성장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만 있었다고 합니다. 식약처 역시 24개 바이오 의약품은 일반인에게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효과도 별로 입증되지 않은 건데 이거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고 있었다는 건데 심지어 이게 치료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면서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의료기관에 납품된 성장호르몬 의약품의 단가는요. 최소 12,500원이 넘고요. 최고는 135만 원에 이릅니다. 의약품 대부분이 일주일에 6번에서 7번 정도를 몸에 직접 주사를 투여해야 하는데요. 최고가의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지면 1년에 약값만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성장기 아동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골이 휠 정도의 부담이 가는 비싼 상품으로 이미 악명이 높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효과가 확인된 바 없는 의약품을 마치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무슨 키 검사를 한대요. 네. 키 검사를 하러 가면 성장점이 뭐 해서 애가 나중에 몇 센치까지 큽니다. 이게 나오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진짜 얘가 커서 몇 센치까지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지 했었는데 그러면서 공포 마케팅이죠. 얘가 이거밖에 안 크기 때문에 지금 이거 맞아야 더 큰다. 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음 이슈 전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 이슈 지드래곤 마약 혐의입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이성균 씨가 공식 입건된 가운데요. 추가 입건됐다는 유명 연예인의 정체가 바로 지드래곤 씨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이 컸거든요.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지드래곤 본명 권지용 씨가 이 마약
으로 인해서 추가 입건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하기에는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지용 씨를 불구속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배우 이성균 씨 입건 이후에 강제 수사를 한 뒤에 이 씨 사건과는 별도로 권지용 씨를 피해자로 특정해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은 밝힐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지영 씨는 과거에도 한 차례 이런 일이 있었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에 권 씨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권 씨는 지난 2011년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 씨 측은 술에 취해 있던 상태에서 어떤 일본인이 준 담배 형태의 대마초를 담배로 착각해서 한 3-4차례 흡입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요. 검찰은 초범인 점 그리고 흡연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십시오. 네. 세 번째 이슈 반값 킹크랩입니다. 먹거리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고급 음식이라고 여겨졌던 킹크랩 가격이 폭락하면서 킹크랩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킹크랩이 워낙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먹으려면 이 마음 먹고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반값 킹크랩 솔깃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 수산물 거래 플랫폼에 따르면요. 킹크랩은 킬로그램당 12만 원 안팎에서 거래되다가 지난달 18일을 기점으로 4에서 50% 정도가 폭락하면서 7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러시아산 킹크랩의 경우 킬로그램당 최저 6만 원에 파는 곳도 있었는데요. 보통 한 마리당 2에서 30만 원에 육박했던 킹크랩 가격이 반토막난 원인은 다름 아닌 전쟁 나비 효과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킹크랩의 주요 소비국인 미국, 유럽 등에서 러시아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창고에 보관한 킹크랩이 포화 상태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이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중국의 킹크랩 수요가 상당히 줄게 되면서요. 한국으로 물량이 대거 들어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때 아닌 킹크랩 특수가 생긴 겁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수요가 몰리면 다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당분간 이 같은 가격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평소에 킹크랩 엄두도 못 내고 있던 분들은 그럴 수 이 있어요. 차에 한번 먹어볼까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를 두고 사기 전과가 있는 여성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 5분 전쯤에는 남현희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체포됐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인 전청조 씨에 대해서 뭐 여성설, 사기꾼설 등이 제기된 가운데 어제 한 매체에서 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맞다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가 결혼 발표를 한 직후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이 전청조 씨가 충격적이게도 여성이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전 씨의 진짜 성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어제 한 매체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다라면서 근거 자료로 지난 2020년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문을 근거 제시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그러니까 전청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남자로 행세했다. 피고인은 분명한 여성이다라고 밝혀져 있다고 하고요. 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청조의 졸업사진이라면서 전청조라는 이름의 명찰을 달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청조 씨가 과거에 다수의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런 내용이 뭐 해당 판결문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청조 씨는요,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뉴욕대에서 승마를 전공했고 재벌 3세다. 하지만 앞서 공개된 판결문의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데이팅 앱을 통해서 연인으로 발전한 상대에게 결혼을 제안한 뒤에는요, 혼수 명목 등으로 2,300만 원을 챙긴 뒤 잠적
하기도 했었고요. 자신을 말 관리사로 소개하면서 5,700만 원을 또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투자 사건, 1인 2억 사기 사건 등 여러 건의 사기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7명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편취했다라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에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예,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00년입니다. 10월 27일로 가네요. 어떤 얘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1900년 10월 27일은 서울 남산에 장충단이 처음 만들어진 날입니다. 장충단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장충단 공원 생각하시고 배우의 노래 있죠. 네.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이 노래 생각하실 테고 그 다음 세대는 프로레슬링, 프로복싱 경기가 많이 열렸던 장충 체육관을 생각하시는 거고 네. 아마 젊은 세대는 장충동 족발을 생각을 세대마다. 그 원조가 되는 장충단이 이날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세 분은 장충단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드러납니다. 저는 일단은 체육관이 맞고. 저는 요즘도 ING입니다. 그 근처에서 늘 산책을 하고요. 남산길을 오르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저는 진행 중인 장충단 공원입니다. 네. 저는 족발이죠. 네. 젊은 세대 쪽으로 가네요, 또. 네, 저는 족발인데 우선 그러면 장충단의 장충이 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장충 어려운 말인데요. 충성을 장려한다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이 말이 생긴 유래를 찾아보면 1895년 을미사변까지 명성황후 시해 사건까지 올라가는데요. 당시 조선을 침략하고자 틈을 노리고 있던 일본이 1894년에 청일전쟁을 이기면서 청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어떤 독점권을 갖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갑자기 왕비 민씨가 명성황후가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청을 견제하려고 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선에서 세력을 만회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일본이 명성황후 시해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조선에 부임했던 일본 공사입니다. 미우라가 지휘하면서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군대, 공사관원 그리고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을 해서 왕비를 살해하고 더 끔찍한 거는 그 시신에 석유를 뿌려서 불태워버렸던 거죠. 이때 경복궁을 수비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경복궁을 수비하다가 군인들도 많이 죽었고 이때 특히 국내부 대신 이경직과 시위대장 홍계운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 이로부터 2년 뒤에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그로부터 또 3년 뒤인 1900년에 고종이 이때까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공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장려하려고 한 거죠. 이 1900년이 어떤 해냐면 명성황후가 살아있으면 만 50세가 되는 해입니다. 바로 이걸 기념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고종의 명에 따라서 남산에 군부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어영청이 있던 자리에 장충단을 세웠는데 이때 만든 장충단은 지금보다 훨씬 넓어요. 지금 장충단 공원 위쪽으로 저 국립극장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리고 길 건너편에 신라호텔, 반얀트리 호텔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제단을 세우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목숨을 잃은 순국 장병들에 대한
그 제사를 지낸 거죠. 말하자면 지금의 국립현충원 같은 추모 시설이었습니다. 네. 또 시대가 시대인지라 대부분 여기에 모셔진 사람들이 일본과 싸우다 죽은 사람들이었고 해마다 봄, 가을로 2차례씩 제사를 올렸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충단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현충원이었네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일본의 국권 침탈이 심해지면서 이 순국선열에 대한 뭐랄까 제사를 지내기 굉장히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네, 1910년에 강제 병탄이 되면서 중단되는데 실은 그거보다 한 해 전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토 히로부미의 추도회를 바로 이 자리에서 열어요. 1909년 11월 4일 날 장충단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추도회를 연 겁니다. 그리고 또 히로부미의 추도회를. 네, 그리고 같은 날 도쿄에서는 이토 히로부미의 국장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장충단 제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일본과 싸우다 순국하신 분들을 추도하는 그런 자리에 이토 히로부미의 추도식을 열면서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한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장충단은 일본 군인들의 기마사격 훈련장, 또 종교단체의 야외 집회장, 총독부 후원 101장이 열리기도 한 등 장충의 본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부터 벚나무 수천 그루를 심어서 본격적인 일본식 공원으로 만들고 이때부터 장충단 공원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1929년이 이토 히로부미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되는 해거든요. 뭔가 기념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일본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절을 짓자, 명복을 추모하는 절을 짓자 이렇게 장소를 물색하다가 또 여기 장충단 자리에 그 절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절의 이름은 춘묘산 방문사인데 춘묘라고 하는 거는 이토 히로부미의 호예요. 그리고 방문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한자로 2등 방문이잖아요. 그 이름을 그대로 절 이름으로 쓴 겁니다. 자, 이 절은 또 이토 히로부미의 기일인 10월 26일, 1932년 10월 26일에 완공이 됩니다. 모든 것이 아주 치밀하게 계산이 돼서 진행이 된 거죠. 이 방문사를 지으면서 그 정문은 조선의 5대 궁궐 중에 하나입니다. 경희궁의 정문, 흥화문을 그대로 옮겨다가 방문사 정문으로 썼고요. 경복궁 안에 역대 국왕들의 초상화를 모신 선원전 건물이 있는데 이건 그대로 옮겨다가 방문사의 음식 만드는 주방으로 썼습니다. 진짜 이토 히로부미 추모 사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다 파기를 하고 정말 일본의 만행을 생각하면 화가 정말 납니다. 네, 정말 고약해요. 뭔가를 없애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없앤 데다가 다른 걸 만들어서 의미를 완전히 바꾸는 이런 그 만행을 저질러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37년에는 육탄 삼용사 동상이라고 하는 게 장충단 공원에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뭐냐면 1932년에 일본이 상하이를 침략하면서 중국군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중국군 진지 때문에 전진을 못했어요. 이때 일본군 3사람이 폭탄을 안고 뛰어들어가서 진지를 폭파하고 자기들도 폭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3사람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군가 만들고 만화 주인공 되고 광고도 만들어지고 동상도 만들었는데 이 동상이 바로 장충단 공원에 들어선 겁니다. 한국인들의 충성을 장려하던 장충단이 갑자기 한국을 침략한 원흉의 명복을 비는 장소가 되고 일본의 침략 행위를 미화하는 장소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 자리에 처음에 모셔졌던 우리 대한제국의 순국 선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네, 정말 이루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방문사 없어지고 육탄 삼용사 동상도 없어졌는데 장충단은 원래대로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1950년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부속 건물까지 모두가 파괴가 됐고 그 뒤로는 테니스 코트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체육시설들이 여기 또 들어서게 됐죠. 계속 공원 면적이 축소되다가 1984년부터 남산공원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지금처럼 정비가 됐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장충단 처음 만들 때 세운 그 비석이 있어요. 장충단 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을산 늑약의 한거에서 순국한 이한흥 선생의 기념비, 헤이그 밀사 사건 이준 열사의 동상, 그리고 한국 유림의 독립운동 파리 장서비, 그리고 식민지 시기에 한글 지키기 앞장섰던 최은배 선생 기념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장충단공원 한번 가보시죠. 맑은 그 가을 하늘에서 아름다운 남산 경치도 감상하시고 그러면서 100년 전
전에도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일본과 싸웠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하는 사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여기 아주 좋습니다. 산책하시기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자,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갑니다. 1955년 10월 2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계적인 억만장자 하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이재용 선배님이 아니라 S 거기에 이재용. 세계적인 나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1955년 10월 28일은 세계적인 억만장자의 대명사, 한때 부동의 세계 1위의 부자, 미국의 기업가 빌 게이츠가 태어난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하게 되는 M사를 설립한 창업주죠. 네. M사. 여러분, 그 빌 게이츠가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어떻게 불러요?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부릅니다. 야. 네, 이 M사를 아침에 장 설립했는데요. 바뀌는데요. 그렇죠.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3년 동안 단 4번 제외하고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부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 부자에서 세계 최고 자선 사업가로 변신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게 지금 네. 우리가 컴퓨터만 키면 뭐 매일 키니까 네네. 거기에 있는 게 전부 다 M사 거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뭐 IT 업계 살아있는 신화인데 어떻게 처음에 M사를 세우게 됐을까요? 빌 게이츠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는 은행가, 아버지는 법률가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못 말리는 독서광이고 천재소년으로 통했고요. 13살 때 학교에서 처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접하면서 프로그래밍에 푹 빠집니다. 다른 친구들은 전부 저게 뭐야 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죠. 이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빌 게이츠가 학교에서 반편성 프로그램을 의뢰받아 만들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자기 반은 자기 빼고 전부 여학생으로 채워놨다. 네, 컴퓨터를 가지고 마법을 부린 겁니다. 이후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몰두하던 빌 게이츠는 이 개인용 컴퓨터 산업이 앞으로 꼭 성장할 것이다. 그때까지 컴퓨터는 기업에서만 쓰는 굉장히 덩치 큰 물건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책상 앞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걸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1975년 19살에 하버드 대학 중퇴하고 친구 폴 앨런과 함께 자본금 $1,500로 M사를 창업을 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뭐 컴퓨터 천재였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도 있었고 호기롭게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어떻게 좀 승승장구했나요? 어땠나요? 승승장구합니다. 창업 3년 만인 1978년 매출액이 $100만 넘었고요. 1981년 IBM사로부터 컴퓨터 운영체계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받아서 MS-DOS라고 하는 거 만들어요. 컴퓨터 초창기에 쓰신 분들은 DOS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1994년에 윈도우 95를 내놓으면서 PC용 소프트웨어 전 세계 사용량의 90%를 장악을 합니다. 이러면서 PC 운영체계의 명실상부한 대표주자가 되고 M사 제국이 만들어지죠. 빌 게이츠는 탁월한 프로그래머이기도 했지만 탁월한 기업가이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는 소프트웨어라고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상품이 된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처음으로 빌 게이츠가 이것을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자기도 큰 돈을 벌었지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프로그래머는 빌 게이츠 때문에 탄생한 거라고 틀리지 않아요. 네. 이 빌 게이츠가 워낙에 성공한 부자의 대명사다 보니까 빌 게이츠는 지나가다가 돈을 줍는 것조차 낭비다, 시간 낭비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네, 빌 게이츠가 벌어들이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분초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100짜리 지폐를 줍기 위해서 이렇게 멈춰서는 시간이 오히려 낭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농담이에요. 그런데 실제 어느 연설회장에서 이게 한번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빌 게이츠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빌 게이츠가 우물쭈물 했대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또 투자의 귀재죠. 워런 버핏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빌은 모르겠지만 나는 빌보다 가난하니까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줬대요. 뒤에 빌 게이츠가 다시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주워서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겠다라는 모범 답안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네, 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였던 빌 게이츠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인물 중 한 명이 됐죠. 네, 2008년 6월 17일 날 빌 게이츠는 33년 이끌던 M사를 떠났고요. 그 2막을 시작합니다. 인생의 제1막이 돈을 버는 거였다면 2막은
돈을 쓰는 인생이었는데요. 2000년에 설립한 재단을 통해서 활발한 기부 사업을 펼칩니다. 전염병 예방, 영유아 사망률 감축, 소아마비, 결핵, 에이즈 퇴치, 빈민지역 교육 환경 개선, 식량 안보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매년 수십억 달러씩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4,600억 원 이걸 기부를 해서 최고의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기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며 결국 자신은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고 덧붙여서 기부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밝혔어요. 나는 삶을 개선하는데 내 자원을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있다. 부와 특권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나서길 바란다. 야, 뭐 기부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나 싶을 정도로 기부하는 스케일이 정말 남다른데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자녀들한테는 용돈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다 그래요. 네, 2007년도에 장녀 제니퍼가 11살일 때 한 방송사에서 빌 게이츠에게 자녀들 용돈을 얼마나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미국의 평균 가정들이 되게 나이 곱하기 1달러, 그러니까 매주 나이에 1달러를 곱해서 용돈을 주는데 그러면은 11살이면 11달러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1달러를 준다는 거예요. 평균보다 훨씬 덜 주는 거죠. 여기에 자녀가 집안일을 하면 조금 더 주고 빌 게이츠 본인도 매일 설거지를 하면서 일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돈을 더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솔선수범했다고 합니다. 저도 매일 설거지하는데 이 솔선수범하는 게 맞죠? 네. 또 세 자녀에 대한 상속도 재산의 무려 0.018%만 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 0.018%가 1,000만 달러고요. 우리 돈 108억 원이거든요. 이걸 많다고 해야 됩니까? 적다고 해야 됩니까? 빌 게이츠의 재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결코 많은 건 아니라는 거고. 적은 거죠. 0.0. 야, 그다음에 대단해요. 33년간 이끌던 M사를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잘 되는데 맞아요. 재벌 1세, 2세, 3세, 4세 쫙쫙쫙쫙 나갈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의 가치를 알게 해줬어요. 참 여러모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 1955년생 동갑인데 네, 동갑나게요. 동갑나 이게 우연인데요. 1955년에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IT 업계에서 성공한 기업가가 많이 태어납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또 하나 있어요. 구글의 2대 CEO 에릭 슈밋. 이 사람들이 전부 1995년생입니다. 이 가운데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지만 선의의 경쟁자였어요. 둘의 인생이 아주 다릅니다. 빌 게이츠는 태어나면서부터 밝음이고요. 네. 스티브 잡스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두움인데 정상에서 둘이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선의의 경쟁을 펼쳤고 잡스는 또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기부 사업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 빌 게이츠의 기부 사업을 그렇게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IT 업계 리더에서 세계 최대 기부자가 된 빌 게이츠. 진정한 돈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선한 영향력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우리도 이런 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9년입니다. 10월 26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이날은 우리가 12.6으로 기억하고 있는 날이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맞아서 서거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현직 국가원수가 살해된 사건이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장기 집권이 끝난 날입니다. 야, 이때 정말 기억이 생생해요. 아침에 저 학교 가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호해야 이러면서 대통령이 시해가 아니지 그냥 대통령 유고 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 대통령이 없는 상황,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네. 어떤 할머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공포였어요, 우리한테. 네. 그 당시에 근데 그 범인의 정체가 또 충격적이었잖아요. 권력의 중심인 현직 중앙정보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979년 이 무렵은 유신 체제가 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건 열흘 전인 10월 16일 유신 독재에 반대하면서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나는데요. 부산에서 일어난 작은 시위가 곧 5만 군중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두 시위
시위로 발전하면서 민심이 폭발합니다. 부산 마산 민주항쟁이 시작이 된 건데 이 발단은 그보다 전에 유신 정권의 정면으로 도전했던 야당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를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했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2인자로 불렸던 둘 다 2인자라고 주장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차지철 경호실장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말미암은 거 아닙니까? 네, 이 사건을 좁게 보면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김재규와 차지철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예요. 고향도 같은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중앙정보부장까지 오른 사람이고요. 차지철은 육군 대위 계급으로 5.16 쿠데타에 참여를 했고 특히 유경수 여사 서거 이후에 대통령 경호실장이 돼서 권력의 최절정에 오른 인물입니다. 대체로 김재규는 온건파로 분류가 되고 차지철은 좀 강경파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둘이 노선이 언제나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차지철이 박정희 대통령 안전을 내세우면서 아무도 자결하고 없이 대통령을 못 만나게 해요. 김재규도 예외가 아니어서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허락받고 만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차지철 쪽으로 권력의 추가 기울게 됩니다. 원래 정치 문제는 중앙정보부에서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건데 경호실장이 정치 공작을 직접 설계하고 이걸 중앙정보부에다가 실행 지시를 내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군 계급도 김재규가 훨씬 더 높은데 나이도 8살이 많은데 차지철이 김재규에게 김부장이라고 부르면서 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월권이 계속 김재규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해서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냐 아니면 차곡차곡 계획을 했던 것이냐 이게 이제 또 관건이었잖아요. 네, 우발적인 거냐 계획적인 거냐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일단 1979년 10월 26일 날 청와대 근처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 권력서열 1, 2, 3, 4위가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 오후 6시 50분쯤 두 명의 여성이 입장하는데 이제는 세상에 다 알려졌죠. 가수 심수봉 그리고 모델 신재순 씨였습니다. 저녁 7시 41분 신재순이 심수봉의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던 중에 갑자기 김재규가 월터 PPK 권총을 뽑아들어요. 먼저 차지철에게 총구를 겨누고 한 방을 쏩니다. 총탄이 그런데 손목에 맞아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가슴을 저격합니다. 자, 차지철이 화장실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쏘았는데 이게 불발탄이 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차지철이 지금 대통령 경호실장이란 말이죠. 근데 본인이 지금 도망을 갔어요. 네, 경호실장이 이러면 안 되죠. 네, 자 그런데 김재규가 안에서 이제 총을 쏘니까 이걸 신호로 해서 바깥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부하들이 청와대 경호원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해서 청와대 경호원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김재규는 이제 불발이 됐으니까 바깥에 나와서 부하의 총을 가지고 가서 마저 차지철의 복부를 쏴서 죽였고요. 박정희 대통령 머리에 한 발을 더 쏴서 확인 사살을 했어요. 홀로 살아남은 김계원 비서실장이 총에 맞은 박정희 대통령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이제 뒷수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김재규가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 바뀌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죠. 여기에서 김재규의 운명을 사실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꾼 선택이 벌어집니다. 군사정권화에서 권력을 교체하려면 군을 장악하는 게 필수거든요. 김재규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를 그 현장 옆에 대기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고 바로 정승화에게 달려가서 함께 차를 타요. 영문을 모르는 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각하가 저격당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남산의 중앙정보부로 향하자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때 정승화가 육군본부로 가자라고 해서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앙정보부로 가느냐 육군본부로 가느냐는 것이 그 이후 이 전개를 아주 다르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의 상황만 보면 이게 계획인 것 같은데 요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육군본부로 간 것 때문에 이건 그냥 우발적인 게 아니었냐. 당연히 중앙정보부장이면 중앙정보부에 가서 사건을 지휘하고 수사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장악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전까지는 전부 계획인데 그 이후는 너무나 허술해서 우발적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김재규는 아마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정승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녁 8시 육군본부 벙커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최규하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들이 모여요. 이 자리에서 김재규가 비상계엄 선포를 주장을 하지만 강요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냐? 대통령을 죽인 범인은 누구냐? 이렇게 추궁을 해요. 이때 김계원 비서실장이 뒤늦게 달려와서 정승화를 따로 불러내서 김재규가 각하를 죽였습니다라고 진상을 밝혀요. 결국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군을 동원해서 김재규를 체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김재규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법정 체포가 되죠. 네.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추후 법정에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야수의 심장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980년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그로부터 나흘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수습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합동수사본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전두환이었어요. 네. 자, 1980년 5월에 광주 민주항쟁의 정점인 시기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광주의 국민적인 저항과 김재규의 존재가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빠르게 김재규를 사형시켰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박정희 시대는 막을 내렸고요. 과도기 제4공화국을 거쳐서 전두환의 5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서 거기로 갔나? 예,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1996년 10월 2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96년 10월 29일은 용서받지 못할 최악의 범죄 조직 막가파가 검거된다. 네. 이 막가파 일당은 40대 여성을 납치해서 돈을 뺏고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이날 체포됐습니다. 이 1994년에 지존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1996년에 막가파 사건까지 정말 온 국민이 불안하고 경악했고 불안하고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내가 몸 부지하면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하고 그랬어요. 끔찍했죠. 이 막가파는 처음에 어떻게 결성된 거예요? 막가파의 두목은 최정수라는 사람이고 당시 20살이었습니다. 양은이파라는 게 있죠. 양은이파의 조양은을 미화한 영화 보스란 영화를 보고 조양은을 존경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양은이파뿐 아니라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지존파 이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살인 조직을 만들어서 세력을 키우고 전국적인 조직의 보스가 되겠다라는 꿈을 꿨는데요. 조직원들을 모아놔서 막가는 인생이라고 한 뜻의 막가파를 결성하고 이전 지존파들처럼 자기들의 행동 강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행동 강령 이렇게 돼 있어요. 1. 최고의 깡패가 된다. 2. 배신자는 죽는다. 3. 화끈하게 멋있게 살다 죽는다. 4.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네, 죽는다로 끝나는 행동 강령입니다. 이게 지금 이 깡패, 이 조직 폭력배가 멋있다고 이걸 뭐 흉내내려고 한 걸 보면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는데 이들 계획은 혹시 뭐가 있었을까요? 네, 막가파 조직원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경찰서를 들락거리면서 부유층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이런 걸 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부유층을 상대로 돈을 뺏고 죽이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자금 확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취객을 폭행한 다음에 돈을 뺏는 이 퍽치기라고 하죠. 이걸 주로 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또 주유소를 목표로 3번 강도 행각을 벌였는데 이게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한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여성들을 납치해서 돈을 빼앗고 풀어주는 등 살해 이전에도 납치를 번번이 저질렀습니다. 야, 정말 온갖 나쁜 짓을 해가면서 돈을 모았고 그리고 결국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죠. 네, 이날 막가파 일당이 강남구에서 외제 승용차를 몰고 가던 단란주점 여주인을 납치해서 현금과 카드 900만 원을 뺏었고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눈을 가리고 청테이프로 손을 묶어서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경기도 화성 폐염전 창고로 끌고 가요. 여기에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납치한 여성을 산채로 생매장에서 살해했습니다.
생매장이라는 잔혹한 방법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뻔뻔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건 숨진 이 술집 여주인이 그렇게 부유층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살해된 이 여성 홀로 상경에서 술집을 경영하면서 9평짜리 원룸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6년 전까지 식당을 운영하다가 돈을 모아서 그 자리에 술집을 내게 됐고 번 돈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구직이 어려운 남동생에게 분식점 차려주고 부모님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면서 자신은 검소한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가팔당은 강남에서 외제차를 모는 모습만 보고 이 여성이 부유하다고 해서 범죄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네, 그럼 지금 이 막가파 일당 잡히는 건 혹시 어떻게 잡혔을까요? 갑자기 연락이 끊기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가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막가파 일당이 자기들이 빼앗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검문 내 걸려요. 그래서 아주 쉽게 붙잡힙니다. 감도 크다. 자, 신문을 했더니 술집 여주인을 살해했고 산채로 매장을 했다는 사실을 순순히 자백을 해요. 왜 여성의 생명을 빼앗았냐는 이 질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미리 범행 도기를 준비했고 무조건 땅을 파고 묻었다. 이렇게 진술을 해서 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줬죠. 이 검거 당시 뉴스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구덩이에 갇힌 김 씨는 살려달라며 애원했지만 이들은 김 씨의 애원을 무시한 채 그냥 파묻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계획한 것은 지난달. 이제 막 20살이 된 이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을 탓하며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시작해 이제는 막 가는 수밖에 없다고 자포자기하면서부터입니다. 그냥 어차피 우리들은 막 가는 인생이고 그러니까 한번 멋있게 살다가 죽으려고 막 갚으라고 줬어. 저래서 그러니까 막가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두목, 최정수는 사형, 부두목과 행동대장은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나머지 조직원 6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서 징역 7년에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행동대장 정 씨는 판사한테 우리가 평생 징역 살 줄 아느냐, 내가 나가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다고 해요. 전혀 반성한 모습을 안 보였죠. 네, 최정수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집행이 됐나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996년 10월이고 최종 판결은 그 다음에 확정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 확정이 됐지만 아직 미집행 상태인 그 사형수가 전국에 59명이 있는데 최정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조폭을 미화하는 영화를 보고 이걸 현실로 옮기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 우리 사회가 모두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네. 결국은 최종수는 지금도 거기 있네요.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날씨가 쌀쌀하니까요. 입맛까지 잃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아무래도 가을 탓이나 봐요. 네. 이렇게 약간 입맛이 떨어질 때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기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돼지고기 요리 준비했는데요. 이 돼지고기 요리 중에서도 정성이 있습니다. 바로 돼지고기 불백이죠. 이거 맛있게 만들어서 쌈하고 같이 먹으면 달아났던 입맛이 갑자기 확 다가오지요. 그래서 입맛을 살릴 수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올 좀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뜨끈뜨끈하고 매콤하게 먹는 게 또 정석이잖아요. 바로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 전골까지 오늘 제가 마음껏 노하우를 맛있겠다. 네, 이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이 돼지고기 요리를 거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한국인은 그리고 또 고기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이 돼지고기 요리 한번 잘 한번 배워볼게요. 네, 일단 돼지고기를
요리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저는 돼지고기 요리를 할 때 이제 불고기처럼 이렇게 불백을 만든다 그러면 바로 부위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앞다리살 부위고요. 요거는 목살 부위예요. 요거를 아주 얄팍얄팍하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세요. 근데 요거를 이제 칼로 썰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불고기니까 한 번씩 이렇게 칼집을 좀 내어주고 네. 그래야 조금 연육이 돼서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 고기를 구입할 때는 이렇게 얇게 썰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이래야 양념도 잘 배이고 또 빨리 익혀지니까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제가 목삼겹을 항상 삼각형으로 썰어야 좋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부드러울 것 같지 않아요? 네. 고기만 딱 부들부들하면서도 요게 힘줄하고 근육 그다음에 지방분이 같이 있어서 굉장히 고기가 맛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고기 준비를 이렇게 끝나면 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나는 고기를 좀 먹다 보니까 너무 기름져서 싫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럴 경우에는 고기 부위 선택을 하실 때 앞다리살을 저는 지금 준비를 했는데 뒷다리살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앞다리살은 약간 지방분이 조금 있죠. 그리고 뒷다리살은 살집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퍽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썰어줍니다. 앞다리살이 저는 식감은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많이 안 움직여서 부드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다리살이 그래요? 앞다리살은 좀 쫄깃하지 않아요, 더? 앞다리살이 많이 움직이는 부위고요. 앞다리살이 조금 덜 움직이는 부위죠. 네. 그래서 살집이 뒷다리는 약간 이제 퍽퍽하고 앞다리가 약간 쫄깃쫄깃하죠. 맞아요. 운동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족발집에서 족발 시킬 때도 그쵸, 좋은 거는 앞다리살. 앞다리가 더 네. 맛있죠. 자,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썰어서 이제 준비를 해주면 이제 고기를 재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고기를 재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기를 연육을 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육을 시킬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연육을 시킬 때 가장 많이 넣는 것들이 과일이죠. 네. 과일 중에서도 뭐 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파인애플, 사과도 있을 수 있는데 키위나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연육을 너무 시키기 때문에 고기의 식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풀처럼 이렇게 떨어진다는 너무 거예요. 풀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요새 많이 나오는 사과나 배인데 제가 또 사과를 준비하니까 많은 분들이 요새 사과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넣어요 하시는데 네네. 그럴 경우에는 사과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과를 원액으로 갈아놓은 즙을 판매를 하시잖아요. 요새는 낙과 가지고 그렇게 주스를 많이 만들어 놓으신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농가를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과즙을 사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비를 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넓은 바트를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사과즙이에요. 네. 사과즙 이렇게 넣고 자연의 단맛이 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맛술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황설탕을 좀 넣어주세요. 황설탕을. 또 다 간을 하시는구나. 여기 아예 밑간을 해주시는 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에다가 지금 준비한 고기를 넣어서 재워주세요. 이 1차 재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차 재움을 해요. 이 1차 재움을 하면 네. 고기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연육이 잘 돼요, 요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여기에다가 요것만 하면 안 되고요.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요거예요. 대파. 대파. 파를 넣게 되면 파도 연육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파에서 나오는 매콤한 맛 때문에 훨씬 더 고기 맛이 깊어지죠. 요것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저렇게 해서 먹으면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돼지불백 너무 맛있죠. 야, 진짜. 요것도 맛있게 연탄불에다가 이렇게 삭제해가지고 구워주면 더 맛있잖아요. 살짝 탄 듯이 먹으면 근데 맛있어요. 저희는 오늘 연탄불이 안 되니까 네. 그냥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하긴 할 텐데 그래도 후라이팬에 맛있죠. 얼마나 맛있게 굽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저 돼지불백 맛집이요. 기사님 식당일 경우가 많아. 맞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맛있어요. 거기가 맛있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그리고 저걸 많이 드시대 또. 맛있잖아요, 먹어보면. 간도 잘 돼 있고. 그럼요. 자,
돼지고기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즐겨 먹는 식재료예요. 맞아요. 자, 이렇게 대파를 넣었으면 여기에다가 필수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깐 마늘인데요. 마늘을 칼로 곱게 갈지 마시고 이렇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마늘의 향이 깊게 배어서 훨씬 고기가 맛있습니다. 잡내도 안 나고. 그리고 매콤한 거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고추도 같이 이렇게 좀 넣을게요. 청양고추로.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요, 또 맛. 네, 청양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풋고추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네. 자, 이렇게 지금 다 됐으면 지금 과일즙으로 충분하게 1차 연육이 됐어요.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야 진간장을 좀 넣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재워놓고 요거를 얼마 정도 두느냐, 딱 30분만 절임을 좀 하세요. 그러면 요 절임이 얼마나 연육을 잘 시켰는지 제가 미리 조금 30분 전에 절임을 해놨거든요. 자, 보세요. 오늘 아주 고기 푸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30분 둔 거죠? 네, 여기 30분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네. 고기가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들부들해졌잖아요. 그렇죠? 부들부들해졌으면 요거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후라이팬을 제가 좀 미리 좀 이렇게 달궈놨어요. 달궈놓은 이유가 뜨거울 때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식용유만 조금 둘러주세요. 아무래도 앞다리살에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식용유를 너무 많이 두르시면 안 되고요. 아주 살짝만. 후라이팬에 들러붙지 않을 정도만 고기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좀 달궈주세요. 저렇게 양념이 된 고기는 직화보다는 후라이팬이 나은 것 같아요. 직화는 이렇게 타. 그렇죠. 많이 맞아요. 또 어머님들이 요새 타는 고기 좀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요거 미리 구워주시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시라 그러면 이걸 그냥 부으세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건져서 간장기를 빼고 올리셔야 돼요. 간장기를 빼고. 저렇게 그냥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찜이 될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소리가. 네. 요 소리가 듣고 싶어서 제가 맞아. 미리 달군 거예요. 네. 요 소리가. 요 소리가 나야 돼요. 고기를 맞아요. 굽거나 뭐 할 때는 튀김할 때도 그러고. 후라이팬을 좀 달군 다음에 해야 돼요. 맞아요. 맛있겠다. 좀 많이 드시고 싶으시죠? 네. 이때는 이렇게 좀 더 넣어주세요. 고기를 털어가면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국물에 깊게 배인 고기가 딱 건져지니까 짜지 않고 아주 적당하게 배이죠. 나중에 그 국물을 붓거나 이런 것도 아니죠? 네, 선생님? 저는 그냥 딱 국물 안 부어요. 여기서 고기만 건져요. 네. 고기만.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센 불에서 이제 굽는 거예요. 센 불에서. 센 불이죠? 네. 센 불에서 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기에서 나오는 수분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에서 나오는 수분감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같이 드시면 안 되고요. 요거를 날려줘야 돼요. 많이 날려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많이 날려주시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쌈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쌈을 준비를 하는데 보시면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무쌈. 한 거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나요. 겨자로 해서 네, 무쌈이에요. 네, 맛있었어요. 요거랑 그다음에 요 상추랑 깻잎 정도만 구입하셔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요새 제가 시장에 나가니까 아주 어린 열무가 있더라고요. 어린 열무도 안에 솎아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같이 쌈으로 해서 잡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시장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시금치가 이렇게 이파리가 넓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두 개 정도는 쌈으로 같이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랬으면 지금 막 지글지글 끓고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 대부분 어머님들이 막 볶으세요. 맞아요. 그러면 불백이 안 돼요. 요거 그대로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그냥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육즙이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번 고기 안으로 쑥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뒤적거리면 안 되는구나. 네, 돼지고기 불백은 뒤적거리면 맛이 없어요. 네. 이게 소고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끓여주세요. 센 불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회식할 때 신입사원이 뭣도 모르고 삼겹살 뒤적거리다가 젓가락으로 맞았다. 한 번만 뒤집어서 제일 맛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요걸 꼭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서서히 익잖아요. 서서히 익으면 이렇게 딱 뒤집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딱 이렇게 되겠죠. 뒤집으면 이렇게. 그럼 국물이 약간 스며들면서 요게 지금 이렇게 말랑말랑 이렇게 연육이 되는 거예요. 야. 아, 진짜 맛있겠다. 부드럽고. 저는 지금 아직까지 안 뒤집잖아요. 네. 안 뒤집어도 충분하게 지금 안쪽에서 익고 있거든요. 요걸 이렇게 구워주세요. 이게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대파를 이렇게 앞부분 썰고 나면 뒷부분이 이렇게 점액질 있는 게 남잖아요. 네. 요거 곱게 채 썰어서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말리게 되겠죠. 요거 가지고 고명처럼 올리면 돼요. 자, 그럼 접시에다가 한번 담아볼게요. 예전에 제가 다이어트 끝나고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을 불백이라 그래서 네. 저거를 몇 인분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불백은 질린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려서 안 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찔리. 진리. 진리.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질릴 리가 있나요, 고기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었어요. 뒤집었더니 고기가 어때요? 아주 야들야들하게 잘 익혀지죠. 네. 그걸 또 건들지 마시고 또 이렇게 또 그냥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걸 먹는 거예요. 요거 다 된 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아니, 불백이 요리하기도 좋네요. 저거 계속 뒤집는 게 그러니까, 힘든 건데. 그닥 신경 안 써도 되나 보네. 오히려 그냥 뒤집으면 올려줘야 안 돼. 되니까. 오. 선생님,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예. 철규 씨가 예전보다 먹는 욕심이 좀 많아졌어요. 아유, 이제 이제 맛을 본 거죠. 맛을 맛있다는 알게 거예요. 됐어요. 알게 됐어요. 아주 바람직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우리가 뭘 하냐면 아까 제가 요거 준비했잖아요. 대파, 채. 네. 이렇게 조금 올려주세요. 예쁘게. 네, 이렇게. 확실히 다르네요. 향으로 해서 이렇게 잡수시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또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요거는 오늘 이렇게 쌈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꼭 싸서 네, 쌈으로 먹어야 해서 돼. 같이 잡수셔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맞아요. 밥을 살짝만 넣고. 쌈을 네, 쌈을 싸서. 난 그대로의 맛도 한번. 그 양념이 진짜 잘 배는 느낌이. 부드러워. 양념이 한번 썰을 때 딱 나오니까 그 맛이 와, 어때요? 진짜 고기랑 양념이 따로 놀지 않고 그렇죠. 그 안에 너무 잘 배 있어요. 와,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렇죠. 부들부들하죠. 바로 그게 연육을 2번 시킨 효과예요. 과일로 한번 연육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위에다 놓고 향신채로 또 연육시키고. 이 단맛은 그 사과즙에서 나온 그 때문에 그렇죠. 사과즙하고 제가 맛술에다가 황설탕을 조금 섞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간장만 뿌렸으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맛있는 맛이 만들어지는 거죠. 간이 진짜 적절해요. 너무 맛있어요. 와, 깻잎 쌈에 그 깻잎 향하고 또 이거하고 잘 어울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잡수실 때 저는 이제 뭘 하느냐. 바로 돼지고기 김치 전골을 할 거예요. 지금 어머님들이 가장 냉장고 안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배추김치래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배추김치 가격이 좀 많이 배추가 올랐기 때문에 배추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소중한 거 오늘 한 4분의 1쪽 정도 한번 쓰자고요. 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지금 김치를 준비를 하시는데 이 김치를요. 위에 대가리만 딱 떼고 좀 털어주세요. 김치소를. 김치소를 이렇게 털어주시면 제가 장갑을 찾는데 장갑이 없어서. 네. 김치소를 털어주시면 이렇게 김치 국물은 빠지게 되고 양념소가 이렇게 좀 털리잖아요. 그럼 좀 아무래도 깔끔하죠. 그랬으면 요걸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뭘 먼저 준비하시냐면 돼지고기 목살을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돼지고기 목살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돼지고기 목살 삼각형으로 썰어야 좋다고. 근데 그거에다가 고기를 담아놓고 먼저 밑간을 하세요. 고기 밑간을. 뭘로 하느냐? 요거 간장 하고요. 진간장. 예, 진간장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다진 마늘 하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약간 넣고요.
그리고 요거 매실청이에요. 이렇게 매실청 넣고 요거를 조물조물 묻혀서 밑간을 좀 하세요. 맞아. 전분 안에 네. 고기에 간이 안 배 있으면 그것도 맛이 그거 맛 없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그게 고기의 향을, 육향을 조금 잡내처럼 나오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간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밑간이 됐으면 제가 아까 김치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김치를 이렇게 준비하세요. 국물을 뺀 상태로 네. 이렇게 펼쳐요. 펼치면 김치가 아주 잘 익은 김치예요. 그랬으면 요거를 밑간한 목살 몇 개를 이렇게 놓으세요. 그렇고 그리고 돌돌 말아주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힘은 드시지만 이렇게 말아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친절하겠지요. 네. 자, 먹기도 좋고 보기도 말아주세요. 좋고. 네,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나 더 말을게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배추김치 보면은요 말아야 될 수 있는 그 방향이 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말 수 있는 방향이고 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줄기 부분이 나와 있죠. 네네. 요게 바깥으로 돼야 될 방향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고기 이렇게 넣고 아, 저렇게 말아서 익히면 그 훨씬 더 그쵸. 고기가 뭐랄까 실하게 익혀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좀 큼직큼직하게 썰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씹는 식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익히면 김치가 딱 이 고기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미리 조금 이렇게 말아놨어요. 모든 음식들이 약간 좀 말아놓으면 더 보이시죠? 맛있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자, 그랬으면 이 마른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아, 미리 차곡차곡. 예, 둘러주세요. 먼저 저렇게 둘러서 시작을 하시는구나. 둘러주세요. 저러면 이제 손님상 내도 너무 예쁘죠. 저 SNS 각이네요. 딱 예쁘게 올라가잖아요. 딱. 이거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사진을 조금 찍으셔야죠. 그렇죠. 이쁘다. 네. 그리고 이것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자, 그랬으면 이 가운데가 비었잖아요. 네. 이 가운데는 뭘로 하느냐? 우리가 김치가 남아요. 그렇죠? 김치가 남으니까 이 남은 김치를 이따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가운데다가. 진짜 깊은 맛이 날 것 네, 같아요. 깊은 맛 나죠.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바로 요 양파하고 대파를 채 썰어서 같이 올려주세요. 가운데 쪽에다가 양파하고 이건 처음부터 다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향이랑 맛이 깊게 우러나거든요. 그리고 대파도 이렇게 같이 올려주세요. 가운데.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뭘 붓냐면 우리가 국물을 만들어 부어야 돼요. 국물을. 그냥 물을 붓는 게 또 아니에요. 네, 국물을 만들어 부어야지 맛있어요. 다시마 우린말 나오나요?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를 했어요. 다시마 우린물을 먼저 이렇게 쭉 부어주세요. 쭉 부어주세요.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고기가 좀 덩어리 고기이기 때문에 국물이 좀 많이 필요해요. 네. 이거 부어주시고 이거 이제 불을 켜요. 불을 켜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하시는 거예요. 국간장. 국간장이죠. 그다음에 다진 마늘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나중에 퍼지게. 이 안에서 국물이 퍼지도록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맛술이에요. 아무래도 돼지고기를 넣었으니까 맛술 네. 한번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나는 약간 우리 집 김치가 맛이 조금 덜하다. 응? 그래서 좀 묵은 내가 난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올리고당을 조금 넣는데 저는 지금 이 김치가 굉장히 맛있는 김치예요. 올리고당을 안 넣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팔팔팔 끓이시는데 나중에 두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김치 여기에다가 두부 넣으면 훨씬 더 맛있잖아요. 네. 두부를 준비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끓어서 익혀지면 두부를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올리세요. 두부랑 김치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죠. 대파색 하얀 두부까지 와. 너무 또.
이렇게 하고 어머나. 빨간 고추를 가운데다가 올려서 요건 이제 끓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끓였더니 어떻게 나타났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어때요? 맛있겠죠? 네. 요거를 이제 하나씩 담아드리면 돼요, 제가. 다 끓었어요. 맛있겠다. 그랬으면 집게를 이용해서 김치를 이렇게 하나 담고 네. 그다음에 국자로 준비한 두부와 그다음에 밑에 깔린 김치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넣고 이렇게 국물도 뜨시면 좀 돼요. 넣고. 국물까지.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정말 뜨끈뜨끈하게 오늘 같은 날 딱 낀 김치 네네. 전골이 됩니다. 맛있겠다. 아. 요계절이 딱이에요. 좀 쌀쌀해질 때 좀 생각나죠. 저희가 밥을 드렸으니까요. 여기에다 네, 밥을 네. 하나 딱 말아가지고 잡숴보세요. 옛날에 산에 가서 밥 해 먹던 시절에 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걸 잘했어요. 오. 이렇게 뭐 모양을 내는 건 아니지만 네. 참 맛있게 잘 만들어 주셨어 산에서. 지금이야 뭐 산에서 이제 추사가 안 되니까 네, 지금 안 되죠. 내려와서 잡수셔야죠. 네네. 지금도 또 산 위에 산장 같은 데가 있어서 아,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해서 잡숴보세요. 자. 어떠세요? 국물 맛이? 정말 너무 깊은 좋죠. 맛이 나요. 아주 깊은 맛이 나죠? 아주 깊은 맛. 그게 김치 안에다가 고기를 양념한 걸 넣고 말아서 끓였기 때문에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산에서 먹는 맛 나는데요. 굉장히 뜨끈뜨끈하죠? 아유 좋다. 야, 어떻게 이런 맛을 내셨지? 이게 다 고기에도 밑간을 그렇죠. 해두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맛이 맞아요. 나는 것 같은데요? 야, 고기가 숟가락으로 딱 잘려요, 그냥. 부드러워서. 너무 야들야들하죠. 밥을 남겨두길 잘했네요. 정말. 야, 이 밥이랑 싹 말아서 먹으면 그리고 그 김치말이가 지금 길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 쪽 찢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목살을 딱 감싸서 이렇게 잡수시고 난 다음에 국물 한 숟가락 딱 잡수시면 돼지고기 김치전골이 이 계절에 너무너무 잘 맞춤 메뉴기도 합니다. 국물이 너무 잘 깊고 맞아. 맛있어요. 야, 좋고 맛있고. 아니. 이거 싸서. 맞아. 그러면서도 시원한 맛이 살아있어요. 맞아요. 아주 시원하죠. 네. 네, 탁하지 않고. 아, 이게 소를 다 털어내서 또 맞아요. 그런 거 같기도 양념소를 하고요. 털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맛이 나죠. 아, 자,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지금 레시피를 봐야 된다고 벌써? 합니다. 레시피 보고 오시죠. 집 나간 입맛 돌아오게 하는 인기 만점 돼지고기 요리. 돼지고기로 만들어 볼 오늘의 요리는 돼지고기 불백과 돼지고기 김치 전골입니다. 먼저 돼지고기 불백부터 만들어 볼까요? 돼지고기는 한 입 크기로 적당하게 썰고요. 시판 배즙 또는 사과즙에 황설탕과 맛술을 넣어 잘 섞습니다. 여기에 고기를 담고 대파와 마늘, 고추를 버무리고요. 고기가 연육이 되면 진간장을 넣고 버무려 30분을 재웁니다. 밝은 팬에 식용유를 조금 두르고 고기를 펼치고요. 고기 아랫면이 익을 때까지 뒀다가 위아래를 섞어서 볶듯이 굽습니다. 접시에 돼지고기 불백을 담고 상추, 깻잎, 무쌈을 곁들여내면 돼지고기 불백 완성입니다. 이제 돼지고기 김치전골도 만들어 볼까요? 돼지고기 목살은 큼직한 삼각살 형태로 자르고요. 진간장과 고춧가루, 마늘, 매실청에 밑간합니다. 배추김치는 김치소를 털어내고 뿌리 부분을 자르고요. 김치에 돼지고기를 넣어 동그랗게 말고 남은 자투리 김치는 2cm 크기로 썰어줍니다. 전골 냄비에 배추김치를 동그랗게 담고요. 가운데 돼지고기 목살과 자투리 김치를 넣고 다시마 우린 물을 붓고 끓여주면 돼지고기 김치전골 완성입니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야, 돼지고기 불백하고 돼지고기 김치전골인데요. 이 계절에 정말 딱입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아, 어쩜 저렇게 감칠맛이 나고 뭐라 그럴까 매콤, 달콤, 새콤 맞아요. 뭐 다 있어요. 모든 맛이 다 있어요. 맛까지. 너무 잘 깊이가 먹었고. 있죠. 네. 아, 다음 주는 뭐 해주실 거예요? 다음 주는요, 제가 공평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돼지고기 갔으니까 다음 주는 소고기 갔어요.
소화기를 이용해서 정말 맛깔스러운 한상을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고기 시리즈네. 너무 좋네. 이 시리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우, 좋아.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역에 따라서 비 소식이 있던데요.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